행복의 행은 다행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이란 큰 기쁨이 없어도 그저 하루하루가 무사히 지나가는 것, 그 자체로도 충분한 거라고 하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금 정말 행복한 매일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행이고 감사한 하루를 맞이하기까지 저에겐 쉽지 않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1997년 겨울 그 해를 저는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때 저는 초등학교 5학년이었고 세상 걱정이라고는 방학 때 뭘 하면 놀까 하는 게 전부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TV에서 IMF라는 말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뉴스에선 연일, 부도, 도산, 구조조정, 그리고 거리로 내몰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전부 남의 일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뉴스 속에 나왔던 일이 저희 가족에게도 일어났습니다. 공장을 운영하던 아버지 역시 IMF의 여파를 피하지 못하셨거든요. 공장이 부도가 나면서 모든 걸 잃었고 집도 재산도 어머니의 폐물까지 정리해 빚을 갚고 난 뒤엔 낯선 동네의 작은 단칸방으로 이사하게 됐습니다. 그 후 아버지는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몇 년 동안 술로 시간을 버티셨고 끝내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때부터 어머니가 가장이 되셨습니다. 힘든 와중에도 웃음을 잃지 않으시려 했던 어머니는 제게 늘 괜찮다고 말씀하셨지만 고등학생이 된 저는 그 말이 괜찮지 않다는 걸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를 마치고 주유소 아르바이트를 하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려 했습니다. 그날도 알바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어요. 달동네로 향하는 가파른 오르막길 초입에서 알고 지내던 고물상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커다란 리어카를 끌며 힘겹게 언덕을 오르고 계셨어요. 저는 얼른 달려가 뒤에서 리어카를 밀었습니다. 할아버지 저예요. 재성이요. 제가 밀어드릴게요. 할아버지는 제 얼굴을 보시고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재성이구나. 너도 일하고 와서 피곤할 텐데 그만해라. 매번 이렇게 안 도와줘도 돼. 나 혼자도 할 수 있어. 아니요. 오르막길 경사가 너무 심해요. 저도 어차피 그 길로 가니까 할아버지 댁까지 밀어드릴게요. 그렇게 저는 한참 동안 리어카를 밀어드렸고 드디어 꼭대기에 있는 할아버지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리어카 안에서 낡은 책 몇 권을 꺼내 제게 건네셨습니다. 재성아 고생했다. 고마워. 매번 이렇게 도와주는데 내가 달리 줄 건 없고. 자, 이거 받아라. 오늘 좋은 책들인데 너 같은 학생에겐 책이 제일 필요하지 않겠니? 내겐 그냥 종이 조각이지만 너한테는 좀 더 쓸모있지 않을까 싶다. 저는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책들을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시 저는 어머니의 병원비와 밀린 월세 때문에 걱정이 한가득이었습니다. 마침 밀린 월세로 집주인에게 한 소리 듣고 있는 어머니를 보게 되자 할아버지께 받은 책이라도 팔아 돈을 보태고 싶었죠. 그래서 다음날 동네 어귀에 있는 작은 헌책방을 찾았습니다. 헌책방 주인께 책을 내밀자 그는 무심히 책 몇 권을 넘기다가 그중 한 권을 펴본 순간 갑자기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기암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는 집에서 복덩이로 불렸습니다. 어머니 말씀으로는 제가 태어나고부터 아버지의 공장이 잘 되기 시작했기에 그런 별명이 붙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저는 부족한 것 없이 자랐습니다. 공장이 엄청나게 큰 규모는 아니었지만 세 식구가 살기엔 전혀 부족함이 없었죠. 넓은 집, 좋은 음식, 값비싼 옷, 갖고 싶은 건 웬만하면 다 가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게
세상 사람들 모두가 누리는 당연한 일인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무뚝뚝한 분이셨지만 자신만의 방식으로 아들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셨습니다. 어느 날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마당에 보지 못했던 자전거 한 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몇 달째 갖고 싶다고 졸라댔던 바로 그 모델이었죠. 너무 기뻐서 소리를 지르며 자전거 앞으로 달려갔는데 마침 아버지가 마당으로 나오셨습니다. 재성아, 그 자전거가 그렇게 좋으냐? 엄마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아버지가 사주는 거야. 말 안 듣고 사고 치면 당장 압수다. 알겠어? 그게 아버지의 방식이었습니다. 살갑거나 다정하진 않으셨지만 제가 했던 말을 늘 기억해 주셨고 기억한 것을 조용히 행동으로 보여주는 분이었죠. 물건만 사주고 자식에게 무심한 그런 부모도 아니셨어요. 혼낼 땐 정말 무섭게 혼내셨고 일 때문에 일찍 나가시고 늦게 들어오셔서 얼굴을 자주 보지 못했지만 신기하게도 제가 어떻게 지내는지는 다 알고 계셨어요. 제게 아버지는 세상 누구보다도 크고 강해 보였고 어른이 되면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망설이지 않고 우리 아버지요라고 대답하던 그런 아이였어요. 그렇게 남부럽지 않은 나날을 보내던 어느 겨울, 제 인생을 뒤흔드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1997년 겨울방학을 앞두고 이번 방학엔 아버지께 스키장에 가자고 졸라볼까 그런 설레는 상상을 하며 지내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집에 들어섰는데 평소 같으면 공장에 계셔야 할 아버지가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표정은 무겁고 심각했습니다. 그 옆에 앉은 어머니도 얼굴이 굳어있긴 마찬가지였고요. 제가 집에 들어선 걸 본 어머니는 갑자기 대화를 끊고 어색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재성이 언니, 그게 아버지가 오늘 좀 일찍 퇴근하셨단다. 방에 들어가서 쉬고 있어. 이따 저녁 먹을 때 부를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버지가 피곤해서 일찍 들어오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그게 단순한 퇴근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IMF, 그 단어가 그 시절을 대표하는 이름이었습니다. TV를 틀면 하루도 빠짐없이 기업 도산, 부도, 구조조정, 실업자 수만 명 발생, 이런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12살짜리 아이에게는 이해도 체감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뉴스는 점점 남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집 이야기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거실에서 부모님의 대화를 듣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를 넘기기 어려울 것 같아.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몰라. 모르겠다고. 그날 이후로 부모님은 자주 다투셨습니다. 집안엔 점점 침묵과 한숨이 가득해졌고 당당하던 아버지의 모습은 사라졌어요. 결국 아버지의 공장은 문을 닫았고 집도 은행에 넘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자주 눈물을 흘리셨고 아버지는 술을 드시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들었던 집을 떠나 낯선 동네의 허름한 단칸방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저희 가족은 그렇게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아버지는 공장이 무너진 뒤에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족을 위해 다시 일어서 보려고 여러 곳에 일자리를 알아보셨죠. 하지만 그 시절은 모두가 힘든 때였습니다. IMF라는 이름 아래 수많은 가장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었고 아버지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되는 일이 없자 아버지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밤이면 술을 찾기 시작하셨습니다. 엄마는 그런 아버지를 걱정하면서도
참고 또 참으셨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참지 못하고 술병을 거두며 조심스레 말씀드린 날도 있었습니다. 여보, 재성 아빠, 제발 정신 좀 차려요. 술도 이제 그만 마시고. 언제까지 이렇게 계실 거예요? 재성이도 벌써 중학생이에요. 뭐라도 다시 해보셔야죠. 내가 지금 술 말고 뭘 할 수 있는데? 어? 나가봤자 누가 날 받아줘. 어차피 나가봤자 소용없어. 당신이 뭘 알기나 해? 잔말 말고 술이나 더 가져와. 그날 이후로 부부싸움은 점점 잦아졌고 집안은 점점 더 무거운 침묵과 한숨으로 가득해졌습니다. 당당하던 아버지의 모습은 사라졌고 남은 건 술에 취한 채 세상과 자신을 원망하는 남자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결국 엄마가 직접 일을 나가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동네 식당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가족의 생계를 이어나가셨죠. 하지만 엄마의 품삯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또다시 술에 잔뜩 취한 아버지가 들어오셔서 술 살 돈을 내놓으라며 주정을 부렸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치듯 말하셨습니다. 여보, 제발 그만 좀 마셔요. 지금 술 살 돈도 없어요. 정말 없다고요. 이제 돈 번다고 눈에 뵈는 게 없나 보지? 잔말 말고 돈 내놔, 어? 돈 어디 있어? 아버지는 방을 헤집기 시작했습니다. 서랍도 열고 옷장을 뒤지고 심지어 장판까지 뒤집어가며 마치 술 없이는 숨도 못 쉬는 사람처럼 광적으로 돈을 찾아 헤매셨습니다. 그러다 결국 제 가방 속에 넣어둔 학교 급식비 봉투를 찾아내셨습니다.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그거 우리 재성이 급식비예요. 안 그래도 벌써 3달이나 밀렸단 말이에요. 제발요, 여보. 어머니가 빌어봐도 소용없었습니다. 아버지는 흔들리는 손으로 그 돈을 움켜쥐고 나가버리셨고 남겨진 엄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군 채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고 아버지는 결국 술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몸은 점점 망가져갔고 언젠가부터는 눈빛조차 흐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작스레 들이닥친 심장마비로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과도한 음주로 인한 알코올성 심장 이상이 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장례를 마친 뒤 어머니는 아버지 영정사진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재성아, 너희 아버지 참 불쌍한 사람이야. 너무 미워하지는 마라. 삶이 너무 갑자기 힘들어져서 그 사람도 어쩔 수 없었던 거겠지. 우리 아버지 잘 보내드리자. 후회 없도록 따뜻하게. 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어머니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IMF를 겪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가장 많이 달라진 사람은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예전엔 집안에서 살림만 하시던 전형적인 가정주부였지만 아버지가 쓰러지고 집까지 잃게 되면서 어머니는 스스로 모든 짐을 짊어지기로 결심하신 듯 했어요. 어느 날 이른 저녁이었어요. 어머님 마른 손으로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재성아, 엄마 내일부터 새벽에 일 나가야 해. 그러니까 아침은 혼자서 챙겨 먹고 학교 잘 가야 해. 알겠지? 엄마, 그 새벽 일 그만두시면 안 돼요?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아서 걱정돼요. 이렇게라도 안 하면 빚은 어떻게 갚고 월세는 어떻게 내니? 그리고 앞으로 네 학비 되려면 엄마가 일을 해야지. 괜찮아. 엄마는 튼튼해. 너는 아침 꼭 챙겨 먹고 지각하지 말고 학교 가. 어머니는 새벽에는 빌딩 청소,
낮에는 백반집 서빙, 저녁에는 고깃집 주방 일을 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 또다시 새벽에 일어나셨죠. 그렇게 몸이 10개라도 부족한 삶을 살았지만 우리 형편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단칸방마저도 감당하기 어려워졌고 우리는 달동네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골목마다 빨래가 널려 있고 계단은 낡아 삐걱거리는 동네가 참 낯설었습니다. 이사 첫날, 어머니는 구석진 방에 앉아 묵묵히 살림을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저를 보며 미안한 듯 말씀하셨습니다. 재성아, 이런 데서 살게 해서 미안하다. 엄마가 좀 더 잘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 엄마가 왜 미안해요? 전 진짜 괜찮아요. 오히려 제가 아무것도 못 도와드려서 죄송해요. 아니야, 그런 생각 하지 마라. 지금 재성이 네가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야. 공부 열심히 하는 거. 너만 잘 자라주면 엄마는 그걸로 충분해. 그날 이후 저는 엄마를 실망시키지 말자는 생각 하나로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학원을 다닐 수는 없었지만 학교 수업은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애썼고 집에 오면 곧장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날도 학교 수업을 마치고 골목 버스에서 내려 달동네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가파른 비탈길을 오르다 문득 앞에 있는 리어카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허리가 굽은 할아버지 한 분이 고물과 폐지를 가득 실은 리어카를 끌고 계셨습니다. 힘겹게 한 걸음씩 떼는 모습이 안쓰러워 저도 모르게 달려가 리어카 뒤를 밀기 시작했죠. 그 뒤에 누구요? 아, 저는 이 동네 사는 학생인데요. 너무 힘들어 보이셔서요. 도와드릴게요. 아유, 됐어. 나 혼자 끌 수 있어. 학생은 학생 일이나 보러 가. 괜찮아요. 저도 이 길 가는 중이에요. 같이 가요. 할아버지는 처음엔 계속 거절하셨지만 제가 꿋꿋이 밀다 보니 어느새 아무 말 없이 리어카를 맡기셨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올라 결국 달동네 꼭대기까지 도착했을 때 할아버지가 멈춰서며 말씀하셨습니다. 다 왔다. 여기가 내 집이야. 집이라고 하기엔 너무 초라했습니다. 벽은 군데군데 금이가 있었고 좁은 마당 한켠에는 차곡차곡 쌓인 고물이 가득했어요. 저도 이 동네 살아요. 저희 집은 중간쯤에 있어요. 근데 할아버지, 매번 혼자서 이걸 끌고 오세요? 그럼 나 혼자 오지 누가 도와줘. 너처럼 이렇게 도와준 사람 처음이야. 아유,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있네. 처음이라고요? 왜 아무도 안 도와줬을까요? 세상이 다 그렇지 뭐. 다들 먹고 살기 바쁜 세상이니 누굴 챙길 겨를이 있나. 잠깐 기다려봐. 여기까지 왔는데 물 한 잔이라도 마시고 가. 할아버지는 집 안에서 컵 하나를 꺼내어 차가운 냉수 한 잔을 내주셨습니다. 이것도 인연인데. 학생, 이름이 뭐야? 저는 박재성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 17살이에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할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셨고 저는 발걸음을 돌려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이후 고물상 할아버지와 저는 자주 마주치게 됐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시간과 할아버지가 일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시간이 비슷했던 거죠. 서로 얼굴을 익히고 나니 동네 골목 어귀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끄덕이거나 가볍게 인사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던 중이었는데 창밖으로 익숙한 리어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고물상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리어카에 고물이 지나치게 많이 실려 있었고
그 무게 탓인지 중심을 잃은 채 한순간 짐이 와르르 쏟아지며 도로로 흩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다급히 리어카를 세우고 떨어진 고물들을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차들이 경적을 울리며 피해 지나가고 있었지만 아무도 멈춰 도와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 모습을 본 저는 망설이지 않고 다음 정류장에서 급히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숨을 헐떡이며 할아버지 쪽으로 달려갔어요. 아니 재성이, 너 여기서 뭐하냐? 갑자기 어디서 나온 거야? 버스 타고 가다가 할아버지 보여서 내렸어요. 얼른 도와드릴게요. 할아버지와 함께 급하게 도로 위에 고물을 주워 담았습니다. 종이, 깡통, 철사들이 흩어져 있었고 차에 치이지 않게 조심조심 손을 놀려야 했죠. 그날은 제가 리어카를 대신 끌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뒤에서 천천히 따라오셨고요. 생각보다 리어카는 무겁고 다루기 어려웠습니다. 방향이 자꾸 흐트러졌고 팔힘이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갔죠. 우와, 할아버지, 리어카 끄는 것도 이거 보통 일이 아니네요. 그럼 이게 쉬운 게 아니야. 보기엔 그냥 끄는 것 같아도 방향 잡는 것도 힘들고. 아휴, 오르막길은 말도 못해. 기술이 필요한 일이야. 한참을 그렇게 리어카를 끌고 마침내 달동네 꼭대기에 있는 할아버지 댁에 도착했습니다. 숨을 고르는 체게 할아버지는 쭈뼛거리며 다가오셨어요. 아까 도로 한복판에서 고물이 다 쏟아졌을 때 솔직히 진짜 당황스러웠다. 차들은 빵빵대고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고. 아휴, 등에서 식은땀이 다 나더라. 재성이 너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정말 고맙다, 재성아. 아이, 별 말씀을요. 같은 동네 사는데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참 이상하게도 말이다. 재성이 너를 보면 내 아들이 생각나. 정이 많고 어려운 사람 보면 그냥 못 지나치는 게 아주 그냥 꼭 닮았어. 그 말을 들으니 왠지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할아버지 알게 된 이후 한 번도 가족에 대한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서 궁금해졌습니다. 할아버지, 아드님이 계셨어요?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셨습니다. 그럼 나도 한때는 가족이 있었지. 아내도 있고 아들도 있었어. 있었다는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말투에서 짙은 그리움과 아픔이 느껴졌거든요. 지금은 다들 어디 계세요? 할아버지는 한숨을 내쉬며 담담히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아휴, 우리 애엄마는 진작 세상을 떠났고 그 뒤부터는 내가 하나 남은 아들 키웠지. 근데 IMF 때였어.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 졸업하고 장사한다고 나섰는데 하필 그 시기에 나라 경제가 무너지면서 사업도 망해버린 거야. 가진 돈을 다 쏟아부었고 빚까지 내봤지만 결국 아무것도 못 지켰어. 그러다가 그만 교통사고로 먼저 갔어. 한참 젊은 나이에. 저는 그 순간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말에 깊은 동질감이 생겼어요. 할아버지, 저도 알아요, 그 마음. 저희 아버지도 IMF 때 힘든 일을 겪으셨거든요. 할아버지는 한참 제 얼굴을 바라보시더니 용기를 내려는 듯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야지. 그러면 언젠간 좋은 날이 오겠지. 안 그러냐? 그리고 할아버지와 대화를 마치고
그 후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평소라면 고깃집에서 일하고 계실 어머니가 집에 계셨습니다. 이렇게 누군가 집에서 저를 맞아주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재성아, 왜 이제 와? 오랜만에 같이 저녁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엄마, 오늘 일찍 끝나셨어요? 아, 고깃집에 수도 문제가 생겨서 오늘이랑 내일은 쉬게 됐어. 근데 왜 이렇게 늦었어? 저기 꼭대기 사시는 고물상 할아버지 있잖아요. 도로에 고물을 쏟으셔서 그거 도와드리느라 좀 늦었어요. 그래? 아유, 잘했다. 안 그래도 어려운데 서로 도우며 살아야지. 어머니는 부엌으로 가셔서 저녁을 준비하시고 저는 교복을 갈아입으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부엌 쪽에서 유리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놀라서 뛰어나가 보니 어머니가 바닥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가슴을 부여잡고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손이 벌벌 떨리는 와중에도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그 짧은 시간 동안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신에게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어머니만은 데려가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빌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이것저것 검사를 받은 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환자분의 병명은 협심증입니다. 심장의 혈관이 좁아지면서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되는 상태죠. 지금은 다행히 초기 단계라 약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다만 무리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상태가 급격히 나빠질 수 있어요. 가까이서 지켜보시고 절대 무리하게 일하게 두면 안 됩니다. 큰 병이 아니라는 말에 안도했지만 곧바로 다른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약값이 문제였습니다. 협심증 약이 한두 번 먹고 마는 게 아니었거든요. 평범한 진통제가 아니라 매달 꾸준히 사 먹어야 하는 고가의 약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와 어머니를 조심스레 방에 눕히고 저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오늘 의사 선생님 말 들으셨죠?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제발 일 좀 줄이세요. 재성아, 어떻게 일을 줄이겠어. 약값이 만만치 않아. 우리 사정에 그 돈 어떻게 감당하니? 엄마, 그러면 저녁에 나가는 고깃집 일만이라도 그만두세요. 대신 제가 아르바이트 할게요. 넌 공부가 먼저지. 엄마는 아직 괜찮아. 약도 먹고 있고. 공부는 알바하면서도 할 수 있어요. 나중에도 할 수 있고요. 근데 엄마가 안 계시면 전 아무것도 못해요. 한참을 설득하고서야 어머니는 마지못해 고깃집 일을 그만두기로 하셨고 그날부터 저는 근처 주유소에서 밤마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낮엔 학교, 밤엔 일.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조금 놓였어요. 며칠 후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리어카를 끌고 가는 고물상 할아버지를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어이, 재성이구나. 고맙다. 근데 요즘 얼굴이 잘 안 보이던데 무슨 일 있냐?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 시작했어요. 엄마가 요즘 몸이 안 좋으셔서요. 협심증이래요. 아이고, 그랬구나. 그래서 네가 돈 번다고 나선 거야? 네, 엄마 약값이 꽤 돼서요. 엄마도 저렇게 아프신데 공부만 하고 있을 순 없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해야죠. 이야기를 하며 걸으니 어느새 할아버지 집에 도착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의 가방에서 작은 병을 몇 개 꺼내셨어요. 재성아, 이거 피로회복제야.
내가 아는 사람이 준 건데 너 가져가라. 밤에 일하다가 힘들면 하나씩 마셔.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거실 불은 꺼져 있고 신발장엔 어머니 신발이 없었어요.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리기를 몇 시간. 밤 11시가 훌쩍 넘은 시간에 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어머니에게서는 고기 냄새가 풍겨왔어요. 엄마, 지금 고깃집 다녀오신 거예요? 관두셨다고 했잖아요. 재성아, 그게 그 집 사장님이 마지막으로 한 달만 도와달라고 해서 그동안 같이 일했던 정이 있지 단번에 거절을 못하겠더라고. 엄마, 그렇게 일하시다 또 쓰러지시면 어쩌려고요? 제가 더 일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엄마는 좀 쉬세요. 네가 지금 그럴 나이니? 공부해야 할 시기잖아. 엄마는 약 먹고 괜찮다니까? 네가 일하는 건 반대야. 서로의 마음이 다치지 않게 하려다 보니 오히려 말다툼이 길어졌고 큰 소리도 오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머니가 다시 가슴을 움켜쥐고 휘청이셨어요. 저는 깜짝 놀라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저는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어머니를 부축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검사 결과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의사는 협심증이 빠르게 진행됐고 약물 치료만으론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스텐트 삽입 시술을 받아야 합니다. 이건 좁아진 혈관을 확장시키는 시술인데 더 늦추면 심근경색 같은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위험하진 않나요? 그거 하면 엄마 괜찮아지시는 거죠? 시술 자체는 많이 하는 안전한 방식이지만 지금 상태로는 하루라도 빨리 받는 게 좋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설명도 주변 소리도 다 흐릿하게만 들렸어요. 머릿속엔 단 하나의 단어만 맴돌았습니다. 돈. 늘 그랬듯 문제는 결국 돈이었습니다. 우리 집 형편에 시술비까지 감당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어머니 상태는 시급한데 당장 병원비를 마련할 방법이 보이질 않았죠.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를 눕히고 난 뒤 저는 잠도 오지 않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 다음날 출근하자마자 주유소 사장님께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사장님, 혹시 죄송한데 월급을 조금만 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장님은 잠시 저를 빤히 보더니 생전 처음 들어보는 단어라는 듯 짧게 대답하셨습니다. 뭐? 갑을? 네, 정말 급한 사정이 생겨서요. 어머니께서 몸이 안 좋으신데 시술을 받으셔야 해가지고요. 그 순간 사장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의자에 몸을 기대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재성아, 너 아직 일한 지 한 달 간 넘었지 않았냐? 그런 너를 내가 뭘 믿고 가부를 해줘?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 네가 나라면 그럴 수 있겠어? 네, 알겠습니다. 죄송해요. 괜한 말씀 드렸네요. 사무실 문을 조용히 닫고 나오는데 등 뒤로 사장님의 한마디가 들렸습니다. 요즘 애들은 참 맹랑해. 가불이라니. 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아유 참나. 그 말이 제 가슴을 툭 치고 지나갔습니다. 창피함과 분노,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하루라도 빨리 병원비를 마련해야 하는데 방법이 떠오르질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날이 갈수록 더 지쳐 보였고 그 모습을 보면 제 마음도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괜히 집에 가기 두려워 골목 초입에 앉아 한참을 그렇게 멍하니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리어카를 끌고 지나가는 고물상 할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소처럼 리어카에는 고물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고 할아버지는 그것을 묵묵히 끌고 가고 있었어요. 제가 인사하기 전까지 저를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시더군요. 저는 조용히 리어카 뒤를 붙잡고 밀어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고물이 꽤 많은데요? 재성이었구나. 오늘은 운이 좋았어. 모아둔 거랑 이것까지 팔면 이번 달은 그래도 조금은 숨통이 트일 것 같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가볍고 밝았습니다. 저도 예전 같았으면 맞장구 치며 웃었을 테지만 그날은 그러지 못했어요. 달라진 태도가 이상했던 탓인지 할아버지가 곧 눈치를 채셨습니다. 재성아, 너 오늘 무슨 일 있니? 아까부터 말수가 없네. 아니에요. 별일은 아니고 그냥 엄마 병원비 걱정이 돼서요. 그 한마디에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리어카만 묵묵히 끌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어느덧 할아버지 댁 앞에 도착하자 저는 인사드리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재성아, 잠깐만. 이거 좀 가져가라. 그리고 리어카 안에서 잘 챙겨둔 헌 책 몇 권을 꺼내셨습니다. 이건 책이네요? 웬 책이에요? 오늘 고물 줍다가 같이 주운 거야. 보니까 상태도 괜찮더라고. 먼지만 좀 털어내면 읽을만해. 책을 고물로 넘기긴 좀 그렇잖냐. 전에 보니까 너 책도 좋아하는 것 같던데. 가져가서 읽어봐. 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입으로는 감사하다고 했지만 솔직히 그 순간엔 책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땐 책을 읽을 여유도 마음도 없었거든요. 시술비는커녕 오늘 하루도 버텨내기 벅찼으니까요. 책을 품에 안고 터덜터덜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가까워질수록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문을 열자 마당에 서 있는 낯익은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집주인이었어요.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죠. 재성 엄마, 월세가 벌써 3달째 밀렸어요. 어려운 사정 있는 거야 알지만 나도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이번 달까지만 기다릴게요. 그 이상은 힘들어요. 알겠죠? 어머니는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연신 죄송하다고만 하셨습니다. 그 모습에 가슴이 또 한 번 무너졌습니다. 사모님 정말 죄송해요. 이번 달 안으로 꼭 정리할게요. 집주인이 돌아간 뒤에도 어머니는 오랫동안 창밖만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말없이 어머니 옆에 앉아 고물처럼 품에 안고 온 책들을 바라봤습니다. 시술비, 약값, 밀린 월세, 하나같이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들이 제 어깨 위에 덕지덕지 얹혀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까지 같은 상상을 반복했습니다. 내일 아침 누가 집 앞에 돈다발 하나 놓고 갔으면 좋겠다. 말도 안 되는 상상임을 알면서도 그게 절박한 제 마음의 유일한 도피처였습니다. 그날도 밤새 돈 걱정에 제대로 잠을 못 잤습니다. 학교에 가는 발걸음조차 무거웠어요. 어머니 시술비에 밀린 월세까지 머릿속은 온통 숫자와 계산으로 가득했죠. 학교 가는 길 동네 어귀를 지나는데 한켠에 있는 헌책방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몇 번 지나치기만 했던 곳이었는데 유독 그날따라 유리문에 붙어있는 작은 문구가 시선을 끌었어요. 헌책 삽니다. 판매 구입 환영. 그걸 본 순간
어제 고물상 할아버지께 받았던 책들이 떠올랐습니다. 사실 별 기대는 없었습니다. 고작해야 몇천 원, 많아야 만 원 남짓이겠지 싶었죠. 그렇다 해도 제게는 그 단돈 몇천 원도 절실했기에 팔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학교 수업이 끝나자마자 서둘러 집에 들렀고 책을 가방에 넣은 뒤 책방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간판 아래로 들어서자 문에 매달린 방울이 맑은 소리를 냈고 책방 안쪽에 앉아있던 사장님이 고개를 들고 저를 반겼습니다. 어서 오세요. 우리 학생은 무슨 책 찾으시나? 참고서? 아니요. 책을 사러 온 건 아니고요. 팔려고요. 그래요? 어디 한번 보자. 어떤 책인지 한번 볼까? 사장님은 살짝 놀란 듯 고개를 끄덕이더니 손짓으로 책을 내보이라 하셨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조심스레 책들을 꺼내 건네드렸습니다. 사장님은 낡은 안경을 고쳤으며 한 권씩 조심스럽게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넘기시던 중 어떤 책 한 권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그 책을 천천히 펼치시더니 안쪽 표지를 유심히 들여다보며 입가가 굳어졌습니다. 처음엔 무슨 문제가 있나 싶었는데 점점 사장님의 표정이 변하더니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제게 다가왔습니다. 학생. 이 책, 이거 어디서 났어요? 예? 그 책이요? 고물상 할아버지가 주셨어요. 왜요? 무슨 일 있나요? 뭐 이상한 거예요? 사장님의 손은 책을 꼭 쥔 채 살짝 떨리고 있었고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치 보물을 발견한 듯 눈빛은 반짝였고 말투도 달라졌어요. 이거 정말 귀한 책이에요. 내가 이 책방 차린 지 15년은 됐는데 이런 책은 처음 봤어. 이건 초판본이요, 초판. 아주 오래전에 한정 수량으로만 출간된 거라 지금은 구하려 해도 못 구해요. 완전 희귀본입니다. 수집가들 사이에선 이거 진짜 보물이에요. 저는 사장님의 말을 다 이해하진 못했지만 그 책이 그냥 헌 책은 아니라는 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좋은 책이에요? 좋고 말고 이건 잘만 팔면 최소 700은 받을 수 있어요. 아니, 이 상태가 워낙 좋아서 더 나올 수도 있어. 자고로 희귀본은 상태가 생명이거든. 700이요? 설마 7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700원이겠어? 당연히 700만 원이지. 학생 운 진짜 좋은 거야. 내가 지금 바로 살게. 팔 거면 나한테 넘겨요. 내가 시세보다 더 잘 쳐줄게.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700만 원. 지금 제게 그 돈이면 어머니 시술비도 밀린 월세도 다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걱정들이 한꺼번에 날아가는 것 같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선뜻 팔겠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책은 처음부터 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고물상 할아버지가 주신 책, 그것도 읽어보라며 손수 먼지를 털어내어 주신 마음이 담긴 선물이었죠. 당장 돈이 필요했지만 그 책을 팔아버리는 건 어딘가 잘못된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조금 망설이다가 저는 책을 조심스레 사장님께 다시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사장님, 그 책 그냥 돌려주세요. 사실 이 책은 제 것이 아니라서요. 주신 분이 따로 계시거든요. 이게 이렇게 비싼 건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분께 돌려드려야 할 것 같아요. 사장님은 아쉽다는 듯 입맛을 다시며 책을 건네주셨습니다. 그래요? 그럼 어쩔 수 없지. 그치만 학생 꼭 전해줘요.
만약 그분이 이 책 팔 생각이 있으시면 딴 데 가지 말고 꼭 여기로 오라고. 내가 제일 좋은 가격에 바로 살 테니까. 알겠죠? 네, 전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책을 품에 안고 책방을 나서는 길.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론 아쉬움도 있었지만 그 책을 되돌려드려야 한다는 생각만은 이상하리만치 또렷했습니다. 저는 곧장 달동네 꼭대기에 있는 고물상 할아버지 댁으로 향했습니다. 좁고 가파른 골목길을 올라 도착하니 할아버지는 마당 한쪽에서 고물을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제 모습을 보시자마자 얼굴이 환해지셨죠. 재성아, 이 시간에 어쩐 일이냐? 아이고, 이 땀 좀 봐. 달동네 꼭대기까지 올라오느라 힘들었겠다. 물이나 한잔 할래? 괜찮아요, 할아버지. 그보다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저는 가방에서 팔려다가만 책 한 권을 꺼내 할아버지께 내밀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눈동자가 책을 향하더니 곧 익숙한 듯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 책은 어제 내가 준 책 아니냐? 맞아요. 그런데 돌려드리러 왔어요. 이걸 나한테 돌려준다고? 왜 그러니? 그건 재성이 너 가지라고 준 건데.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상황을 설명했죠. 사실 요즘 집안 사정이 많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제 주신 책들을 팔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학교 끝나고 책방에 들렀어요. 그런데 그 책 중에 이 책이 엄청 비싼 책이래요. 책방 사장님이 그러는데 몇백만 원은 받을 수 있을 거래요. 할아버지는 놀라는 기색 하나 없이 그저 책등을 한번 쓱 쳐다보셨습니다. 표정에는 미동도 없었고 오히려 오래된 걸 잘 키워낸 듯한 평온함이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그 말을 듣고 나서 이 책을 팔 수가 없었어요. 다시 돌려드려야겠다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할아버지도 이렇게 비싼 건 줄 모르고 저 주신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팔아서 큰 돈을 갖는 건 뭔가 아닌 것 같아서요. 할아버지는 제 말을 다 듣고 난 후 한 박자 늦게 입을 여셨습니다. 재성아, 그 책 도로 가져가라. 네? 할아버지, 방금 다 들으셨잖아요. 이게 정말 비싼 책이라니까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담담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말이다. 그 책은 내가 너한테 주면서 내 손을 떠난 거야. 고물 속에 섞여있던 그 책이 내게 왔을 땐 내 것이었지. 하지만 내가 너한테 가지라고 건넨 순간부터 그건 너의 것이야. 고맙다는 마음 하나로 준 건데 네가 그걸 되돌려 주러 왔다니. 나는 그 마음이 더 고맙구나. 하지만 제가 한 거라고는 할아버지 리어카 뒤에서 몇 번 밀어드린 게 전부인걸요. 그 순간 할아버지의 눈가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러다 이내 쓸쓸한 듯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니다, 재성아. 넌 나한테 리어카만 민 게 아니야. 넌 내 말동무였고 내 하루의 기쁨이었고 내 손자 같은 존재였다. 요즘 세상에 누가 고물 줍는 늙은이 곁에 앉아서 얘기 들어주냐. 사람들이 다들 날 지나쳐도 너는 그러지 않았잖니. 할아버지의 그 말 한마디에 가슴 한구석이 저릿해졌습니다. 내가 그냥 웃으며 던졌던 인사와 짧은 말들이 할아버지에겐 얼마나 깊은 위로였는지 그제야 알게 됐죠. 할아버지, 정말 이 책 받아도 돼요? 그럼 그 책은 이제 재성이 네 거야. 그걸로 뭘 하든
그건 네 마음이란다. 할아버지의 말에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집이 망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월세도 밀릴 정도였는데도 저희 모자를 도와줄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도와달라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었고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행운 덕분에 숨 쉴 구멍이 생기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울고 있는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그 품은 마치 아버지가 예전에 안아주셨던 것처럼 따뜻했습니다. 고물상 할아버지의 집을 나서자마자 저는 곧장 헌책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책방 사장님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반갑게 맞아주셨죠. 학생 잘 왔어. 그 책 나한테 팔기로 한 거지? 잘 생각했어. 그날 저는 그 책을 책방에 넘기고 7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그 돈으로 어머니의 협심증 시술부터 서둘러 진행했어요. 밀려있던 병원비와 월세도 해결할 수 있었죠. 다행히도 어머니는 시술을 잘 마치시고 눈에 띄게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돈의 출처를 알게 되자 태어나시자마자 저를 데리고 고물상 할아버지께 인사를 드리러 가자고 하셨습니다. 손에는 정성껏 만든 밑반찬 몇 가지를 들고서요. 할아버지의 집에 도착하니 마침 마당에 나와 계시던 할아버지께서 저희 모자를 보시고 활짝 웃으셨습니다. 할아버님 안녕하세요. 저는 재성이 엄마입니다. 재성이한테 다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수술도 무사히 잘 마쳤고 이렇게 건강하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이건 제가 만든 밑반찬인데 입맛에 맞으실지 모르겠네요. 아이고, 수술받은 몸으로 이런 걸 또 다 해오고 이제 진짜 괜찮은 거지? 재성이가 엄마 아프다고 얼마나 걱정을 하던지. 참 착한 아이야 그놈은. 네, 제가 복이 많죠. 그래도 할아버지 아니었으면 저희 모자 정말 거리로 나앉을 뻔했어요. 정말 큰 은혜 입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밑반찬은 종종 가져다 드릴게요. 그렇게라도 어르신께 진 빚을 갚고 싶습니다. 꼭이요. 할아버지는 어머니의 진심 어린 마음을 기꺼이 받아들이셨습니다. 그 뒤로 어머니는 다시 일터에 나가 바쁘게 일하셨고 저도 안정된 환경 속에서 하루하루를 아껴가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결국 긴 노력 끝에 저는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명문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어머니는 두 손 모아 눈물 흘리셨고 할아버지는 손뼉을 치며 세상 누구보다 기뻐해 주셨습니다. 등록금은 그때 팔았던 책값 중에 남은 걸로 해결했고 대학을 졸업한 뒤에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 당당히 입사했습니다. 그 덕분에 오랜 달동네 생활도 끝내고 어머니와 함께 더 좋은 곳으로 이사할 수 있었죠. 하지만 그 후에도 고물상 할아버지와의 인연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디를 가든 어떤 자리에 있든 저에게 가장 고마운 사람은 할아버지였으니까요. 할아버지, 저 왔어요. 재성이요. 그래 재성이 왔구나. 이야, 갈수록 인물 좋아지는구나. 어머니가 싸주신 반찬 냉장고에 넣어둘게요. 식사 꼭 잘 챙겨 드시고요. 그리고 이건 보너스 받아서 드리는 용돈이에요. 재성아, 이런 거 안 줘도 된다니까. 빈손으로 와도 난 좋아. 늙은이한테 찾아와 주는 게 어디니? 알아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먹고 싶은 거 드시고 필요하신 데 쓰세요. 아프시면 병원도 꼭 가시고요. 맨날 받기만 해서 염치가 없구나. 할아버지, 서운하게 그런 말씀 마세요. 이 정도면 저도 할아버지 손자나 다름없잖아요. 세월이 흐를수록 저는 사회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지만 할아버지의 몸은 점점 약해지셨습니다. 예전처럼 리어카를 끌고
고물을 모으던 모습은 더 이상 볼 수 없었고 힘겹게 숨을 쉬시며 마당에 나오는 날이 점점 줄어들었죠. 가족 하나 없는 할아버지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쪼개 병원에 모시고 다니고 자주 찾아뵈며 손자처럼 곁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함께할 시간은 생각보다 길지 않았습니다. 제가 32살이 되던 해 할아버지는 노환으로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날 이후 낡은 골목길에도 허름한 마당에도 할아버지의 모습은 더 이상 볼 수 없게 됐어요. 가족이 없던 할아버지를 대신해 저는 상주가 되어 장례를 치렀습니다. 소박하지만 정성스럽게, 조용히, 하지만 진심을 다해 마지막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역시 너무나 슬퍼하시며 할아버지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셨습니다. 지금도 매년 기일이 되면 저희 모자는 할아버지의 유골함에 안치된 납골당을 찾아갑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반찬 몇 가지를 싸서 들고 가시고 저는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작은 찹쌀떡을 한 봉지 사갑니다. 그리고 속으로 항상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할아버지, 저 잘 살고 있습니다. 이게 다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그 뒤로 시간은 참 빠르게 흘렀습니다. 어느덧 저는 40이 되었고 회사에서는 최연소 임원이라는 직함도 달게 되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그야말로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셈이죠. 하지만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단순히 제 노력만으로 이뤄진 건 아니었다는 걸요. 고물상 할아버지께 받은 따뜻한 마음, 제가 무심코 베푼 작은 선의 하나가 제게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안겨줬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가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엔 오랫동안 품어온 작은 꿈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보다 나이가 조금 더 들고 삶의 속도를 조금 늦출 수 있게 되면 작고 조용한 서점을 하나 열고 싶습니다. 그날 고물상 할아버지가 건네주신 그 책 한 권 때문에 갖게 된 꿈이죠. 그 일을 겪은 뒤로는 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게 됐거든요. 한 권의 책이 누군가에게는 삶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걸 저는 몸소 깨달았습니다. 나중에 제가 차린 작은 서점에도 누군가 우연히 들어와 인생을 바꿀 책 한 권을 만나게 되기를, 마치 예전의 저처럼 잊고 있던 희망을 다시 꺼내들게 되기를 바라며 책들을 한 권 한 권 소중히 진열하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